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이번엔 이제 개인에서 7단계 우리가 없는 거는 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록캠프에서 만들 때는 다 있었는데 자꾸 이게 변경되고 이래가지고 빠지고 가지 번호가 생기고 막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실제는 지금 1, 2, 3, 4, 5, 6단계지만 여기 록캠프 번호대로 하는 겁니다. 7번 록캠프의 7단계 하는 거죠. 록캠프에 자 여기서는 뭐 했냐면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 없는 분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동산 없는 분들은 그냥 아니요 그냥 넘어가면 바로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으면 아니요 없습니다 하면 되는. 자, 이제 프로그램을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본인 명의에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 부동산 없으면 없습니다. 그냥 바로 2단계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제 청산가치, 여러분 재산 평가하는 건 물론이고, 담보 채권을 이제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담보물은 바로 그 재산이 있을 때 거기에 담보 채권을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담보 채권자는 항상 재산을 물고 들어가죠. 그렇죠? 부동산 저당권자는 부동산에 입력하게 돼 있고,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편하게 한꺼번에 하라고.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담보로 한 채권은 자동차를 입력할 때,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한 채권자는 임대보증금 입력할 때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채무를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선 채권, 담보 채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일반 채권. 자, 여기서 이제 담보 채권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본인 부동산이 있습니까? 네. 자, 뭐 부동산의 여러 가지 대부분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거죠. 몇 동, 몇 호. 뭐 저 떼어보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나오죠. 집합 건물 써 있는 게 집합 건물이죠. 그렇지 않은 단독이나 다가구는 건물하고 토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집합 건물에는 건물 안에 아예 토지가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 계산하고 그럴 때 뭐 땅을 따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 빌라가 하나 있다. 아파트가 하나 있다. 등기부 등본 뒤면 떼어나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하고 그 담보채권자한테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두 개를 준비해 놓고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등기부 등본하고 저당권자한테 발급받은 부채증명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뭐 빌라나 오피스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 칸이 뜨죠. 자, 시가 우리가 부동산 시가 어디 가서 본다 그랬죠? 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고 캡처하면 된다 그랬죠?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은 뭐로 한다고요?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가서 그거 프린트하든지 캡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공시가격에는 1.39 팬다 그랬죠. 거기다 써주세요. 그거 캡처한 밑에다가 공시가격이 얼마니까 곱하기 1.3이니까 얼마다. 국민은행은 곱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 그대로에다 넣어주면 되고, 공시가격 뽑은 것들 있죠. 국민은행 시세표 아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은행에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나 연립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그거는 공시가격 알림이 그 안에는 토지값까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 구해서 곱하기 1.3 그 밑에다 써주세요. 표에다가 공시가격 요거니까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 자, 등기부 보셔야겠죠. 갑구에 가압류 있나 없나 보시고, 이런 건 뭐 신경 쓸 것 없으면 가압류 보세요. 가압류가 있으면 있다. 응?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배당의 세입자 관계 때문에 그래요.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지. 그래서 가압류 날짜 뭐
일단 가압류 안 한 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압류 있는 경우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요. 가압류 없음. 가압류는 이건 뭐 별채권이 아니거든요. 채권자가 아닙니다. 이건 별채권자가. 여기에 써있는 것들이 다 별채권자입니다. 근저당 이건 다 을구에 있는 것들이죠. 근저당권 있냐 전세권 이거 등기한 전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한 건 무조건 요 옆에 임차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등기 있냐. 요즘은 또 신탁등기를 또 많이 하죠. 요즘은 저당권 대신에 신탁등기를 많이 해요. 요즘은 대법자들이 저당권 대신에 신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별채권자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임대차, 집에 전월세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확정일자 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꽝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 신탁등기. 자, 여기서는 일단 근저당을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별로 뭐 신탁등기 이런 건 주제별로 하기로 하고, 자, 근저당권이 있다고 칩니다. 딱 이렇게 체크해 놓습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띄면 맨 위에 쫙 있어요. 네? 맨 위에 쫙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등기부등본 뜨시고 예? 예, 뭐 서초 강남 뭐 강릉구 선소로 예? 이렇게 치고 자 아파트 같은 경우 몇 동 몇 호에 당연히 있겠죠. 뭐 몇 동 몇 도 뭐 특정되니까 안 되니까 그 등기부등본에 점유 면적이 있어요. 저 1동의 건물의 표시 말고 전유 부분의 표시 건물은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4평 같으면 84제곱미터 이렇게 있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3자한테 내가 또 담보를 제공한 게 있냐? 일단은 없다 그러겠습니다. 그건 없고.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내가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소유해 두는데 근저당권 뭐 하나 더 있으면 더 쓰면 되겠죠. 여기다 근저당권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 체크해 놓으면 다음 칸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부동산 없다고 치고 여기에 이제 시가에 좀 7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청산가치 평가하는 거는 여시가에서 저당권 뺀 거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가위의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얼마에 낙찰될까를 우리가 70%로 낙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뭐 어떤 법원에서는 이거를 뭐 70%로 하지 말고 50%로 하라 그러면 그때 고쳐주면 됩니다. 일단 70% 놔두고 여기에 내가 지금 근저당권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요걸 넘어가서 근저당권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뜨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담보대출에 거기에 부동산의 한 건 공담보대출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이거 빼시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 내가 고향에 있는 땅까지 담보를 제공해줬다. 그런 경우 이제 공동담보라 그래서 공담보 그런 경우 이제 드문 경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주제별 강의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하고 공담보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만 담보로 제공한 거. 근데 이제 저당권이 하나 있는 사람은 한 건인데 그 아파트 가지고 또 두 번째 대출 받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두 건. 세 번째 또 세 번 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은행에서 받고 캐피탈 받고 대법제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일단 두 건이 있다고 치면 자 그러면 저당권 앞선 놈이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입력하죠. 이렇게 그러면 부채증명서도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입력할 때 자 거기 보면 부채증명서 최초대출금이 있습니다. 2억 원 최초대출금 좀 갚아서 1억 8천이 현재 남아있고 요즘 이자 남은 게 한 12만원 오늘 날짜로 떼어봤더니 채권 최고액은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보면 써있죠? 채권 최고액 대부분 최초 대출금이 2억이라면 130% 잡고 그러니까 그럼 2억 6천 잡았을 거예요. 근데 등기부등본 보고 하셔야 됩니다. 2억 6천. 채무 발생 일자 부채증명서에 써있을 겁니다. 몇 월 며칠자 대출인지. 자, 2013년 4월 여기다 두 자리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식목일날 받았다고 쳐. 자, 근저당권 등기일자. 여러분들이 그 등기부등본에 뭐 접수일자가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채무발생일자랑 비슷하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 접수일자 등기부등본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13년 4월 6일 산정기준일자 이날까지 이자 친 거겠죠. 그래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은 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은 날이 2019년 8월 08월 여기 항상 두 자리로 주라 그랬죠. 16일. 자, 그러니까 뭐 부채증명서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목이 국민은행은 부채증명서를 할 수 있고 이자가 안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안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채권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담보 채권자의 내역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우리가 저 앞에서 우선 채권에는 거 보였죠. 별채권에 대한 채권자 목록에 이게 지금 기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부채증명서에 보면 안 써 있어요. 이자율이.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안 써 있는 건. 뭐 최초 대출금이 안 써 있다. 그러면 빼시면 돼요. 부채증명서에 안 써 있는 건. 근데 부채증명서에 현재 원금 잔액이 안 써 있는 건 그건 부채증명서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된 거죠. 자, 포괄근유무. 여러분들은 뭐 포괄근유무 이것도 대부분은 포괄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에게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현대캐피탈이 빌렸다. 만약에 그러면 한번 현대캐피탈을 2순위 저당권자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 주소까지 다 들어가죠. 현대캐피탈에 최초에 500만원 현재 잔금이 450만원. 자, 이거 부채증명서 보고 쓰는 거죠. 부채증명서의 이자가 뭐 13만원. 채권 최고액 등기부등본에 써있죠. 채권 최고액. 요것도 뭐 500에 130%니까 뭐 얼마 630인가? 1.5 얼마 5 곱하기 1.3하면 얼마야? 등기부등본 보고 해야죠. 5 곱하기 1.3하면 뭐 700만원 잡혀있겠네. 자, 채무 발생 일자 부채증명서 보면 있죠? 2016년 뭐에 3월 2일 근저당권 등기일자 등기부등본에 접수일자 있죠? 2016년 4월 3월이죠. 비슷한 때겠지. 뭐 이렇게 늦게 등기하지 않겠죠. 03월 02일. 자, 산정기준. 자, 현대캐피탈에서 부채증명서 띈 날짜 있죠? 그 밑에 뭐 며칠 날짜로 기준으로 했는지 2019년 8월 16일. 현대캐피탈은 뭐라 그래? 부채증명서 이름을 그냥 뭐 부채잔액 증명서인가? 자, 제목 보고 쓰시고 이율 써있나? 현대캐피탈에 써있으면 쓰시고 12% 없으면 안 쓰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채무 대박 때 또 보증인이 있었으면 네 하시면 돼요. 보증인 네 해가지고 여기다 보증인도 넣으셔야 나중에 보증인이 대변자 안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 커머셜 이런 데서 차 사잖아요. 그쵸? 외상으로 큰 차 살 때 뭐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인으로 들어갔다든지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들어갔어. 여기다가 보증인 있음. 그래. 일단 없다 그래도. 자,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면
4명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한 겁니다. 자, 그럼 임시전하고 배우자 명의의 이제 또 부동산 하나 있는 걸로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자, 배우자, 나도 부동산이 하나 있고, 배우자도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전 단계로 가서, 내가 한 거는 그 입력한 거죠. 내 부동산. 자, 배우자 명의의 뭐 부동산 없는 사람은 아니요. 없으면 끝나는 거고. 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자, 뭐, 그럼 이번엔 뭐로 해볼까요? 뭐, 아파트 빌라로 하나 해줘, 또. 자, 빌라가 하나 있어. 자, 그럼 바로 여기다 입력하게 돼 있죠? 자, 배우자 거니까, 배우자, 뭐, 시가, 아파트는 국민은행, 그 외 부동산은 공시가격 알림이 간다 그랬죠? 그거 띄워보니까 1억 5천만 원이야. 그 배우자가 요번엔 신한은행에 대출 받은 게 있어. 그거 부채금액 띄워보니까 근저당권이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을 빼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건 채권자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자의 재산 평가를 해서 그 반을 남편 재산으로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에 부채증명서,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었다면 신한은행 부채증명서를 띈 거에 현재 남은 원금과 이자를 빼줘야죠. 그래서 뺐더니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더라. 지금 원금하고 이자가 지금 1억 2천이 남아있더라. 그러면 재산가치가 3천 나오겠죠. 그쵸? 그 반이 얘가 계산해서 저절로 내 재산으로 넣을 겁니다. 얘가 알아서. 만약에 세입자도 있다. 그것도 빼주면 세입자도 세입자까지 들으면 깡통된 경우 많죠. 그래서 세입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세입자 보증금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없고 이거는 없고 전세 보증금만 뭐 1억 2천이 쓰고 낸 거죠. 그 요거는 여기에 저당권자나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채무가 아닙니다. 남편의 단지 부인 채무자지만 부인 재산 가치의 반을 내 재산으로 넣기 위해서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저당권자는 내 채권자가 아니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단지 배우자 명의는 배우자의 재산 순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내 재산을 반으로 넣어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면 아까 이제 남편 거 내 거 했던 거 그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 무슨 재산 물어봅니까? 이제 재산 더 물어봐야지.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는 많이 가지고들 계시죠? 자, 자동차에 대해서 다음 강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셔요? 지금 이번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나한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럴 때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 거 같은 경우에는 재산 평가도 해야 되고, 별채권, 거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담보채권자는 재산 입력할 때 입력하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입력했죠. 내가 별채권. 나중에 그게 이제 별채권자로 해서 배당이 될지 안 될지, 배당이 되게 되면 얼마가 배당됐지, 다 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절로 저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다 채권자 목록이고 변제계획 아니고 모든 게 착 다 프린트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어디 일차림이죠? 이제 자동차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10번 일차림 10단계로 갈 겁니다. 7, 8은 없어져 버렸죠? 이게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로캠프 처음에 만들 때는 1, 2, 3, 4, 5천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불필요한 거 없어지고 다시 가지번호로 이렇게 자꾸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10단계 하는 겁니다. 8단계, 9단계는 없습니다. 로캠프에. 그래서 10단계로 가겠습니다.